내 재산 처분하기로 했어. 전부 다 써버릴 거야. 엄마, 재산 처분이 뭔 소리예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갑자기가 아니야.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내 돈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어머님, 저희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다시 생각해보세요. 엄마, 그럼 나중에는 뭘로 살 거예요? 그 집은 저한테도 의미가 있는 집이에요. 의미? 그럼 돈 내고 사세요. 사고 싶으면, 사고 싫으면 말고.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무료로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집니다. 저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아들 가족의 모습을 인터폰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당황한 얼굴로 번호를 다시 눌러보고 옆에서 며느리 은주가 무언가 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에는 명절 선물로 보이는 과일 상자와 한과 세트를 들고 있었죠. 아들이 늘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경고음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당연했어요. 일주일 전에 제가 비밀번호를 바꿨거든요. 30년간 이 아파트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거였습니다. 이상하네. 왜 안 열리지? 아들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3년 전 결혼해서 독립한 후로는 명절에만 찾아오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의무감에 억지로 오는 티가 역력했죠. 보통은 점심시간에 와서 용돈 받고 저녁 전에 사라지곤 했거든요. 어머님, 비밀번호 바뀐 건 아닐까요? 은주의 목소리였어요. 결혼 3년 차인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속에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항상 숨어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몇 번 더 비밀번호를 시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말이에요. 생각나는 번호들을 대충 눌러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맞을 리 없었죠.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야. 민수. 문 좀 열어줘.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에서 문이 안 열리니까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30년간 이 집에서 혼자 살아온 제가 왜 비밀번호를 바꿨는지 아들은 모를 거예요. 지난 3년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테고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엄마, 왜 안 나와? 여기서 기다리고 있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복도에 다른 집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마 궁금해할 거예요. 왜 아들이 어머니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마침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특히 은주는 주변을 의식하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정중하고 형식적인 톤이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손님에게 하는 인사처럼 말이에요. 엄마, 비밀번호 왜 바꿨어?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 집인데. 짧고 명확한 대답이었어요. 아들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더 짙어졌습니다. 평소 제가 하던 말투와는 달랐거든요. 어머님, 명절 인사드리러 왔어요. 은주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들어오세요. 저는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았어요. 몸을 옆으로 비켜서 간신히 한 명씩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어서 들어와.
왜 이렇게 늦었어? 라며 반갑게 맞았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생기면 더 자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되어서 아들의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2~3번은 안부 전화를 했는데 결혼 후에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을 들을 수 없었죠. 엄마, 뭔가 이상한데? 아들이 은주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도 들렸습니다. 이상하다고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게 이상한 거였어요. 거실로 들어가면서 저는 의도적으로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의자에 앉아서 아들 부부를 바라봤어요. 평소라면 부엌으로 가서 차나 음료를 준비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네, 어머님. 은주가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어요. 아들도 옆에 앉았지만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제가 준비한 차나 과일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가져온 선물을 바라봤어요. 선물 고맙네요. 평소라면 고생했다, 멀리서 왔는데라며 따뜻하게 말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뿐이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당황한 게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차분히 지켜봤어요. 3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실망감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다짐했거든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민수는 정말 효자였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해서 용돈을 갖다 드리곤 했고 취업한 후에는 매달 생활비를 보태줬어요. 주말이면 어김없이 집에 와서 제가 못한 집안일들을 도와주곤 했죠. 엄마, 혼자 사시지 말고 좋은 분 만나세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제 걱정을 해주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키운 자식이라 더욱 각별했나 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아픈 기색을 보이면 병원에 가자고 난리를 쳤고 명절이면 며칠 전부터 미리 집에 와서 차례 준비를 도와줬어요. 은주와 사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기뻤습니다.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컸어요. 게다가 은주는 첫인상이 참 좋았거든요. 예의 바르고 목소리도 상냥했고 저에게 존댓말도 정중하게 했어요. 어머님, 민수 오빠가 평소에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어머님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존경스러워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습니다. 결혼하면 더 자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손자, 손녀도 볼 수 있을 거라는 설렘도 있었고요. 하지만 변화는 결혼식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첫 번째 방문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하며 들어오는 대신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엄마, 우리 이제 독립할 거야. 독립. 응, 전세 알아봤는데 괜찮은 곳이 있어서. 갑작스러운 독립 선언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물론 결혼하면 독립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결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님, 저희끼리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에요. 은주의 말투에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뉘앙스가 강했어요. 저와 상의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젊은 부부가 독립하는 게 당연하지.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했어요. 적어도 상의는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독립한 후 연락 빈도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전화하던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었어요. 그마저도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을 들을 수 없었죠. 민수야,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은주는 어때? 직장 생활 힘들지 않고? 괜찮다고 해요. 예전처럼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간단한 답변으로 대화를 끝내려고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의무감으로 받는 전화인 것처럼요. 더 충격적인 건 첫 번째 생일이었어요. 제 생일날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문자 메시지 하나가 왔죠. 엄마 생일 축하해요. 일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30년 넘게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챙겨주던 제 생일을 처음으로 넘어간 거였어요. 그것도 문자 하나로 말이에요.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괜찮다. 바쁜데, 무슨? 죄송해요, 엄마.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어머님, 죄송해요.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백그라운드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TV 소리도 들렸거든요. 그때부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날들을 하나둘씩 넘어가는 거였죠. 어버이날, 제 생일, 심지어 기일까지도 바쁘다는 핑계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어머님, 요즘 정말 바빠요. 야근도 많이 하고요. 항상 은주가 대신 변명해주곤 했어요. 마치 아들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제가 아팠을 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어지러워서 응급실에 갔는데 검사 결과 별일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응급실에 있어. 응급실이요? 왜요? 어디 많이 아프세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지금은 괜찮다고 하는데, 아, 다행이네요. 많이 놀라셨죠? 응. 그런데, 엄마, 죄송한데 지금 회식이 있어서요. 내일 아침에 전화드릴게요. 회식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응급실에 있는데 회식이 우선이라는 거였죠. 어머님, 괜찮으시죠? 민수 오빠가 정말 중요한 회식이라서요. 은주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미안하다는 기색보다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돌아와서 펑펑 울었어요. 30년간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결혼 전에는 제가 감기만 걸려도 퇴근하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응급실에 있어도 회식이 더 중요하다니.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기른 아들은 없어졌다는 걸. 이제는 은주의 남편 민수만 있을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은주의 본색이 드러난 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관심인 줄 알았어요. 새로운 가족이 되었으니까 서로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이 아파트에서 오래 사셨어요? 응. 30년 정도 됐나? 와, 정말 오래 사셨네요. 이 동네가 많이 좋아졌죠?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여기도 그런가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점점 구체적인 질문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집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한 34평 정도 돼. 아, 그러면 요즘 시세로는 꽤 나갈 것 같은데요. 이런 대화가 점점 자주 이루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체계적으로 제 재산을 파악하려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머님, 적금이나 예금은 어디 은행에서 하세요? 왜? 아, 요즘 금리가 좋은 곳이 있어서요. 저희도 새로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왜 제 금융기관을 알고 싶어 하는지 의문이었어요. 어머님 보험은 어떤 걸로 들어두셨어요? 연금보험 같은 것도 준비해 두셨나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치 제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노골적이었던 건 아들과 함께 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나중에 상속세 같은 거 부담 많이 될 것 같은데. 상속세. 응. 요즘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미리 증여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어머님. 요즘 상속세가 정말 많이 나와요. 세무사 친구가 있는데 한번 상담받아 보는 게 어때? 갑작스럽게 증여와 상속세 이야기를 꺼낸 거였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말이죠. 아직 그런 걸 생각할 나이가 아니잖아. 그래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머님, 젊으실 때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나중에 편하실 거예요. 마치 준비해둔 대화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아팠을 때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돌아온 날, 은주가 뜻밖의 질문을 했어요. 어머님, 혹시 유언장 같은 건 써두셨어요? 유언장? 아, 그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요즘은 미리 써두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요. 제가 퇴원한 지 하루 만에 유언장 이야기를 꺼낸 거였어요. 마치 제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도 그런 거 미리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 아들마저 거들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받으면 나중에 문제없이 처리된다고 하던데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들의 관심사가 오직 제 재산뿐이라는 게 너무 명확했거든요. 어느 날은 아예 부동산 중개사무소 전단지를 가져오기도 했어요. 어머님, 요즘 이 동네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여기 보세요. 같은 동 아파트가 이 가격에 거래됐대요. 전단지를 보여주면서 시세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엄마, 우리 집도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네. 어머님 집이 더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집값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하는 게 뻔했어요.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제 통장을 보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하니까 통장 정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통장을 정리해준다는 핑계로 제 예금 잔고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어머님 혼자서는 복잡하실 텐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때서야 확실히 알았어요. 이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어머니가 아니라 미래의 유산 상속자로만 보고 있다는 걸요. 매번 만날 때마다 재산 이야기만 나오는 게 지겨워졌어요. 제 건강이나 안부는 관심 없고 오직 돈과 집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엄마, 혹시 다른 부동산 투자 같은 것도 생각해봤어? 요즘 부동산 대신 주식이나 펀드로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나중에 상속받을 때도 현금이 더 편할 수 있어요. 결국 상속받기 편하게 미리 현금으로 바꿔놓으라는 소리였어요. 이렇게 노골적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이들에게는 그냥 돈을 가진 늙은 여자일 뿐이라는 걸. 30년간 혼자 힘들게 모은 재산을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생활비 요구와 무심함.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아들 부부의 요구는 점점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빌려달라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 나중에는 거의 당연한 권리인 양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번 달에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뭐가 힘들어? 은주가 회사를 그만뒀거든. 그래서 수입이 반으로 줄었어.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은주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소식은 갑작스러웠어요. 그전까지는 일에 대한 불만을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었거든요. 몸이 어디가 안 좋아?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잠도 잘 못 자고
구체적이지 않은 대답이었어요. 병원에 다닌다든지 정확한 진단을 받았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없었죠. 그래서 당분간 생활이 좀 빡빡할 것 같아서. 얼마나 필요한데? 한 100만 원 정도면 나중에 꼭 갚을게. 1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어머니 마음이죠. 알았어. 근데 언제까지 갚을 거야? 이에 3개월 후에는 꼭 갚을게. 은주도 금방 일자리 구할 거고.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그렇게 첫 번째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하지만 약속한 2-3개월이 지나도 갚겠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요청이 들어왔어요. 엄마, 미안한데 또 좀 힘들어서. 저번 돈은 언제 갚을 거야? 아, 그거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생활비가 계속 부족하거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빨리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갚을 생각은 없고 또 달라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50만 원만. 결국 또 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힘든 건지 아니면 제가 쉽게 주니까 계속 요구하는 건지 말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요청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한 달도 안 되어서 또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유도 다양해졌어요. 차 수리비, 의료비, 경조사비. 매번 그럴듯한 핑계가 있었죠. 어머님. 저희도 정말 하기 싫은 소리인데 어쩔 수 없어서요. 은주는 항상 미안하다는 표현을 했지만 정작 갚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 빌려준 돈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 한 달 생활비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갚을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더 황당한 건 제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필요했는데 마침 적금 만기가 며칠 남아 있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무슨 일이세요? 보일러가 완전히 고장났어. 겨울인데 난방이 안 돼서 얼어 죽겠어. 아, 그러세요? 얼마나 들어요? 80만 원 정도 한다는데. 너한테 빌린 돈 있잖아. 그 중에서 좀. 아, 그게 지금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도 이번 달에 급한 게 있어서 제가 5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는데 80만 원도 못 빌려준다는 거였어요. 그럼 언제라도 갚을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상황이 나아지면 바로 갚을게요. 상황이 나아지면이라. 언제인지도 모르는 이야기였어요. 결국 저는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서 보일러를 수리했습니다. 며칠 동안 추위에 떨면서 지냈는데 아들은 한 번도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은주가 임신한 것 같아. 임신. 응.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병원비가 좀 들 것 같아서. 어머님. 검사비랑 산정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또 돈 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는 관심도 없다가 돈이 필요하면 바로 연락하는 거였죠. 민수야, 엄마도 돈이 없어. 에이, 엄마가 돈이 없긴요. 적금도 많이 해두시고.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당연히 자기들 것으로 생각하는 투였어요. 어머님. 손자, 손녀를 위한 거잖아요. 아직 임신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손자, 손녀 이야기를 들고 나왔어요. 갚을 돈부터 갚고 그런 소리 해. 엄마, 왜 그렇게 박정하게 나와요? 박정하다고요? 5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는데 80만 원도 못 빌려주는 게 누가 박정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더 가관인 건 제가 아팠을 때였습니다. 독감에 걸려서 며칠 동안 병원을 다녔는데 혼자서 택시 타고 다녀야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많이 아픈데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지금요? 저희도 급한 일이 있어서요. 어머님,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되나요? 택시비조차 아까워하는 모습이었어요. 평소에는 100만 원씩 달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택시비라도 좀. 엄마, 저희도 정말 빠듯해요. 제가 아파서 병원비와 택시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신들은 빠듯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어머니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 정말 허탈했어요. 이들에게 저는 돈을 주는 기계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어렵거나 아플 때는 관심도 없고 오직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거였죠. 마지막으로 전화가 온 건 제 생일 다음 날이었어요. 엄마, 어제 생일이었는데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생일을 깜빡했다며 사과하는가 싶었더니 그런 의미로 용돈 좀 드릴까 했는데 저희 사정상 현금은 힘들고요. 어머님, 대신 이번에 꼭 필요한 게 있어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생일 축하한다면서 또 돈 달라는 소리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얼마? 200만 원 정도면 200만 원. 응. 은주 임신 확정됐거든. 산부인과비랑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들어서 임신을 핑계로 이번에는 200만 원을 달라는 거였어요. 민수야, 그동안 엄마가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 알아? 아, 그거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언제? 아이 낳고 나서 여유 생기면요. 아이를 낳으면 더 돈이 들 텐데 그때 갚겠다는 소리가 말이 되나요? 안 돼. 이번에는 못 줘. 엄마, 왜 그래요? 손자를 위한 건데. 어머님, 정말 필요한 돈이에요. 손자를 방패막이로 세우는 모습에 정말 화가 났어요. 손자는 무슨 손자야? 너희가 감당 못할 거면 왜 가져? 엄마! 그동안 빌려준 돈부터 갚고 그런 소리 해? 그날 이후로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돈을 안 주니까 안부 전화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들에게 제가 어떤 존재인지 말이에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아들 부부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니 몸 조심하세요라는 말로 형식적인 관심을 표현하지만 실제로 위급한 상황이 되면 온갖 핑계를 대며 피하려고 했거든요. 첫 번째 충격은 제가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였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삐끗했어요.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죠.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인대 손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은 걷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넘어져서 병원에 있어. 어디 다치셨어요? 발목을 다쳤는데 며칠 동안은 걷기 힘들 것 같아. 아, 그러세요? 많이 아프세요? 응. 혼자서는 집에 가기도 힘들 것 같은데. 엄마, 죄송한데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중요한 회의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다쳐서 병원에 있는데 회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였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수 오빠가 정말 빠질 수 없는 회의라서요. 은주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미안하다는 기색보다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그럼 퇴근하고라도. 오늘은 회식도 있고 내일 아침에 연락드릴게요. 회식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택시를 타고 혼자 집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발목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말이에요. 이틀 동안 생활용품을 사러 나갈 수도 없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만 대충 끼니를 때워야 했죠. 아들에게 부탁해서 장 좀 봐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바쁘다고 할 게 뻔해서 포기했어요. 더 심각했던 건 제가 응급실에 간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119를 불렀어요. 혼자 사는 노인이 응급실에 실려온 상황이었죠. 검사 결과 심장에는 이상이 없고 스트레스성 증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혹시 심근경색인가 싶어서 말이에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응급실에 있어. 응급실이요? 무슨 일이에요? 가슴이 답답해서. 지금 검사 받고 있는데 아, 그러시구나.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아직 모르겠어.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서. 엄마, 괜찮을 거예요. 요즘 병원 의료진들이 다 잘하잖아요. 위로라고 한 말이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지 않겠다는 변명처럼 들렸거든요. 혹시 시간 되면 엄마, 죄송한데 지금 야근 중이에요. 프로젝트 마감이 내일까지라서요. 어머님, 검사 결과 괜찮다고 하시면 다행이네요. 민수 오빠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또 은주가 대신 변명해 주더라고요. 결과 나오면 전화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오지 않는 거였어요. 새벽 3시에 혼자 응급실에 있는 어머니보다 야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저는 새벽 6시까지 혼자 응급실에서 기다렸어요. 검사 결과 이상 없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의 상처는 컸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식중독에 걸렸을 때였어요. 상한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계속 토하고 설사를 해서 탈수 증상까지 왔어요. 혼자서는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태였죠. 민수야, 엄마가 많이 아픈데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무슨 일이세요? 식중독인 것 같아. 계속 토하고 어지러워서. 아, 그러시구나. 지금 어느 정도세요? 혼자서는 병원에 못 갈 것 같아. 엄마, 119 부르시면 안 돼요. 119를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119를 부르라는 거였어요. 어머님, 119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응급처치도 해주시고. 구급차 부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택시 타고 가시죠. 네. 택시가 편하실 거예요. 식중독으로 토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택시 타고 혼자 가라는 소리였어요. 그럼 택시비라도. 엄마, 저희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요.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갈 택시비도 아끼는 모습에 정말 허탈했어요. 결국 이웃집 아주머니가 도와주셔서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옆집에서 사는 남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은 거죠. 아이고 어머니. 아드님은 뭐 하세요? 이웃 아주머니가 물어보셨는데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엄마, 어제 병원 잘 다녀오셨어요? 응, 다행이네요. 그런데 은주가 임신 초기라서 입덧이 심해요. 어머님, 저도 계속 토해서 힘들어요. 제가 식중독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는 관심도 없더니 며느리 입덧 이야기는 바로 하더라고요. 혹시 산모용 영양제 같은 거 사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아플 때는 택시비도 아끼면서 며느리 영양제는 사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내가 어제 식중독으로 고생했는데 은주 영양제가 더 급한 거야? 아, 그거. 엄마는 이제 괜찮으시잖아요. 괜찮다고요? 아직도 속이 안 좋아서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있는데 괜찮다는 거였어요. 그때 완전히 포기했어요. 이들에게 저는 정말 필요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없다가도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타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앞으로는 엄마한테 기대하지 마.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요?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들은 채도 하지 마. 이제 끝이야.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기대해봤자 실망만 할 뿐이었거든요. 결혼 후 첫 명절부터 패턴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전 늦게 와서 점심 먹고 용돈 받고 저녁 전에 떠나는 것. 그것도 매번 시간에 쫓기는 듯 서둘러서 말이에요. 추석 첫날 아들 부부가 오전 11시쯤 왔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의무적인 느낌이었어요. 예전에 아들이 혼자 올 때는 엄마 보고 싶었어 라며 반가워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죠. 어서 와. 고생했어. 차례상을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정성껏 준비했거든요. 와, 엄마가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말은 고마워하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그냥 그랬어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하는 느낌이었죠.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뭔가 어색했어요. 예전에는 아들이 저라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빨리 끝낼까요? 은주가 좀 피곤해해서. 어머님, 죄송해요. 요즘 몸이 좀 무거워서요. 임신 중이라는 핑계였어요. 하지만 차례 지내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는데 벌써부터 빨리 끝내자고 하는 모습이 서운했습니다. 괜찮아. 금방 끝나. 차례를 마치고 식사를 했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는데 먹는 모습도 예전과 달랐어요.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네. 저도 기름진 음식은 좀 부담스러워서요.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먹는다고 하니까 기분이 상했어요. 그럼 뭘 좋아해? 저희는 간단한 게 좋아요. 샐러드나 파스타 같은. 명절 음식보다 양식을 더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식사 중에도 계속 시간을 확인하더라고요. 몇 시예요? 1시 좀 넘었네. 아, 그럼 3시쯤에는 나가야겠다. 네. 저녁에 친정도 가야 해서요. 친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3-4시간 있다가 친정에는 저녁까지 있을 거라는 뜻이었어요. 친정은 멀어. 아니요. 가까워요. 차로 30분 정도. 가깝다면서도 저희 집에는 짧게 있겠다는 거였죠. 은주 부모님이랑도 인사해야지. 네. 부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저보다 은주 부모님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식사 후에는 용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엄마, 명절 용돈. 응, 준비해뒀어. 봉투에 50만 원을 넣어서 준비해뒀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어머님, 감사해요. 받아보더니 금액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감사하다기보다는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뭐, 아니에요. 감사해요. 더 달라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일단 참는 모습이었어요. 그 후로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 보였어요. 은주야, 시간 어때? 아직 괜찮은데. 그래도 일찍 가는 게 좋을까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언제 갈지 상의하고 있었어요. 제 앞에서 말이에요. 급하면 가도 돼.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말은 더 있겠다고 했지만 몸짓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2시 30분쯤 되니까 일어나더라고요. 엄마, 저희 이제 가볼게요. 벌써? 어머님, 친정에서 준비가 많아서요. 친정에서 준비가 많다는 핑계였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언제? 글쎄요. 시간 되면요. 언제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대답이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도 서두르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엄마, 몸 조심하세요. 그렇게 3시간 만에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차례상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게 명절 인사인가 싶었거든요. 의무감으로 잠깐 들렀다가 용돈 받고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혼자 남은 음식을 먹으면서 더욱 외로웠어요. 명절인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된다니. 다음 명절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늦게 와서 빨리 가고 용돈 받고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점점 명절이 기다려지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시도한 건 은주가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손자가 태어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아들 부부가 명절 인사차 왔어요. 은주의 배가 많이 나와 있었죠. 은주야, 몸은 어때? 네. 괜찮아요.
이제 안정기라서요. 힘든 거 없고. 좀 피곤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손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평소보다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아기용품은 준비했어. 아직 본격적으로는 안 했어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요.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요. 그때 저는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참, 엄마가 제안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아기 낳고 나서 좀 힘들 텐데 여기 와서 살면 어때? 여기요? 응. 넓기도 하고 엄마가 애기 봐줄 수도 있고. 은주와 아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의논하는 눈빛이었죠. 어머님, 저희가 생각해 볼게요.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혼자 애기 키우기 힘들잖아. 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래요. 그 후 몇 주 동안 답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해봤죠. 민수야, 지난번에 말한 거 어떻게 생각해? 아, 그거요? 저희가 상의해봤는데, 응, 저희끼리 해보려고요. 혼자서? 네, 요즘은 육아 도우미도 많고,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거절당한 거였어요. 어머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저희가 해볼게요. 그래도 처음이라 힘들 텐데. 괜찮을 거예요.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며칠 후 아기가 태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엄마, 아들이 태어났어요. 축하해. 건강해. 네,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언제 볼 수 있어? 산후조리원에 있으니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산후조리원이라고 했어요. 2주 정도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가서 보면 안 돼. 아직은 면회 제한이 있어서요. 면회 제한이라니. 할머니도 못 본다는 소리였어요. 2주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볼 수 있지? 네, 그런데 아직 신생아라서 조심해야 해요. 어머님, 면역력이 약해서 사람 많이 만나면 안 된대요. 또 핑계였어요. 그럼 언제쯤? 100일 지나고 나서요. 100일까지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100일이 지나서 연락했어요. 이제 볼 수 있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미리 연락하고 오라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손자 보러 가는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첫 방문 날짜를 정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손자를 처음 보는 날이었거든요. 선물도 잔뜩 준비했어요. 아기 옷, 장난감, 분유. 비싼 것들로 골라서 샀죠. 약속한 시간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엄마, 들어오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는 받았지만 환영받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우리 손자 어디 있어? 아, 지금 자고 있어요. 자는 거 봐도 되지. 어머님, 깨우면 안 되거든요. 자는 아기 보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였어요. 1시간을 기다려서야 아기를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예쁘고 작고 소중했어요. 안아봐도 되지. 어머님, 아직 목이 안 가신 상태라서요. 목이 안 가셔서 안아보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럼 만져보기라도. 손 세정제부터 하세요. 손 세정제를 하고 나서야 손가락 하나 만질 수 있었어요. 이름은 뭐야? 준우예요. 준우. 좋은 이름이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어머님, 아기가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30분도 안 되어서 그만 보라는 거였어요. 좀 더 있어도 되지 않을까? 다음에 또 오세요. 벌써 돌아가라는 소리였어요. 그럼 다음에는 언제 올까? 연락 주시면 시간 맞춰서요. 시간을 맞춰서 와야 한다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손자 보러 가는데 말이에요. 그 후로도 방문할 때마다 제약이 많았어요. 감기 기운은 없으시죠? 어머님, 혹시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매번 건강 상태를 확인했어요.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아기 깨우지 마세요.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돼요. 규칙이 너무 많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준우에게 젖병을 주려고 했을 때였어요. 엄마가 줄게. 어머님, 제가 할게요. 할머니가 주면 안 돼. 아직 낯가림이 심해서요. 낯가림이라고 했어요.
할머니를 낯선 사람 취급하는 거였어요. 그럼 기적이라도. 어머님, 저희 방식이 있어서요. 기적이 갈기도 안 된다는 거였어요. 결국 저는 그냥 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지지도 앉지도 돌보지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는 할머니였죠. 더 심한 건 제가 선물을 가져갔을 때였어요. 이거 준우 주려고 샀어. 엄마, 이런 거 안 사와도 돼요. 왜? 할머니가 손자한테 선물 주는 게 뭐가 문제야? 어머님, 저희가 필요한 건 따로 사거든요. 필요한 건 따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가 필요해? 엄마가 사줄게. 별로 필요한 게 없어요. 네. 다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식이었어요.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할머니가 손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한 건 육아 도우미였어요. 은주야, 애 봐주는 거 엄마가 도와줄게. 어머님, 괜찮아요. 힘들 텐데 왜 혼자 해?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네. 저희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그들의 방식대로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할머니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뜻이었죠. 그래도 가끔은 엄마,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이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손자 돌봐주는 게 간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완전히 포기했어요. 이들에게 저는 정말 필요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돈만 필요할 때만 찾고 평소에는 간섭하지 말았으면 하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어요. 알았어. 간섭 안 할게. 고마워요. 어머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를 배제하는 걸 이해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들에게 기대하지 않겠다고. 손자도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자 준우를 보러 갔다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새벽 3시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30년간 혼자 살아온 이 아파트가 갑자기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이 집이 따뜻한 보금자리였는데 이제는 그냥 혼자 있는 공간일 뿐이었어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30년간 아들을 키우면서 부족한 게 있었나? 너무 많이 해줬나? 아니면 너무 적게 해줬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만 더 치밀어 올랐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손자에게 젖병 하나 못 주고 기저귀 하나 못 갈아주고 선물 하나 못 사주는 할머니가 어딨어요? 그런데 아들 부부는 그런 저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아직 뜯지 않은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며칠 전에 온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지사항이었죠. 별 생각 없이 뜯어봤는데 내용이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안내였어요. 보안을 위해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비밀번호 변경. 그 순간 뭔가 번뜩하는 게 있었어요. 30년간 이 집의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었어요. 1234.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써온 단순한 번호였죠. 아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언제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들이 저를 가족이 아닌 남처럼 대한다면 저도 그렇게 대할 수 있었어요. 그래, 바꿔보자. 새벽 4시, 저는 현관으로 가서 디지털 도어락 앞에 섰어요. 설명서를 보니 비밀번호 변경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기존 비밀번호 1234를 입력하고 설정 버튼을 누르고 새로운 번호를 정해야 했어요.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날짜로 정했어요. 2024년 11월 15일. 1115로 말이죠.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로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삐삐 마이너스 새로운 비밀번호가 설정되었다는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해방감 같은 것. 30년간 누구에게나 열려있던 제 집의 문을 처음으로 제가 통제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해 보니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아직 아들은 자고 있을 시간이었죠. 이틀 후가 추석이었어요. 분명 아들 부부가 명절 인사차 올 거였어요. 그때 알게 되겠지.
저는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비밀번호를 바꾼 것 자체보다는 제가 처음으로 선택한 거였어요. 아들 부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의지로 결정한 첫 번째 일이었죠.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자. 그동안 아들 부부를 배려한다고 제가 참고 양보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무관심, 형식적인 효도, 재산에 대한 욕심, 손자를 빌미로 한 조종. 더 이상은 안 돼.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주도권을 쥔 기분이었거든요. 이틀 후 추석 당일, 인터폰 화면으로 아들 부부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1234를 누르는 아들의 당황한 표정, 몇 번 더 시도해보는 모습, 은주와 뭔가 상의하는 모습, 모든 게 예상대로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비밀번호 하나 바꾼 것뿐이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었어요. 더 이상 아들 부부의 편의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인터폰이 울렸을 때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급할 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급한 거였으니까요. 현관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다짐했어요. 더 이상 호구가 되지 않겠다고. 제 존재감을 당당하게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명절 당일 오전 11시, 인터폰 화면 속 아들 부부의 모습은 볼만했어요. 민수가 여러 번 비밀번호를 눌러보고 은주가 옆에서 뭔가 조언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1234를 눌렀을 거예요. 당연히 안 열렸겠죠. 그 다음에는 0을 시도했을 것 같았어요. 그것도 안 됐을 테고요. 이상하네. 아들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민수 오빠, 비밀번호 바뀐 건 아닐까요? 은주의 목소리였어요. 역시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설마 엄마가 바꿨을까? 어머님께 물어보세요. 두 사람이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게 다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차분히 지켜봤습니다. 급할 건 없었거든요. 민수가 또 몇 가지 번호를 시도해보는 게 보였어요. 아마 제 생일, 아들 생일, 결혼기념일 같은 것들을 눌러봤을 거예요. 하지만 맞을 리 없었죠. 15분쯤 지나니까 인터폰이 울렸어요. 엄마, 나야. 민수.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나서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 민수야. 비밀번호가 안 되는데. 아, 바꿨어요. 짧고 명확한 답변이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죠. 왜 바꿨어요?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집인데.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정중한 말투였어요.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하는 말투처럼요. 어머님, 저희 들어가도 될까요? 은주의 목소리였어요. 어색함이 묻어났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평소라면 어서 들어와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5분을 더 기다렸어요. 옷을 갈아입는 척, 정리하는 척 시간을 끌었죠. 복도에서 기다리는 그들의 답답함을 충분히 느끼게 하고 싶었거든요. 마침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두 사람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어요. 당황스러움과 어색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평소 어서 와 고생했다라고 하던 따뜻한 인사 대신 손님에게나 할 법한 정중한 인사였어요. 엄마, 들어오세요.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았어요. 몸을 옆으로 살짝 비켜서 간신히 한 사람씩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만 공간을 만들었죠.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어머님, 명절 인사드리러 왔어요. 은주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였어요. 더 이상의 환대는 없었죠. 거실로 들어가면서도 저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차나 과일을 준비하는 대신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엄마,
뭔가 이상한데? 민수가 은주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에게도 들렸어요. 어머님,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세요. 간단한 허락이었어요. 평소라면 편하게 앉아라고 했을 텐데요.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은 제가 차나 과일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물 고맙네요. 그들이 가져온 과일 상자와 한과를 보며 말했어요. 받아보지도 않고 그냥 고맙다는 말만 했죠. 엄마, 차 한 잔. 목마르시면 부엌에 물 있어요. 물이 있다고만 했어요. 갖다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으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건강해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엄마, 오늘 왜 이래요? 드디어 민수가 직접 물어봤어요. 어떡해요? 평소와 좀 다른 것 같은데. 다르지 않은데요. 명절 인사 잘 받았어요. 명절 인사 잘 받았다는 말로 끝내버렸어요. 더 이상 대화할 게 없다는 뜻이었죠. 엄마, 우리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 왜? 왜가 뭐예요? 아들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더 화가 났어요. 어머님, 저희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요? 실수는 무슨 실수예요? 그냥 명절 인사 받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뭔가 대책을 상의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준우는 안 보실 거예요? 손자를 꺼내 들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손자 이야기만 나와도 기뻐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다고요? 네. 어차피 만지지도 못하고 안지도 못할 거 뭘 봐요. 직격탄이었어요. 평소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대로 말해준 거였죠. 어머님, 됐어요.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으면 가보세요. 마침내 나가라고 했어요. 명절 인사 받았으니 이제 갈 시간이라는 뜻이었죠. 엄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없어요. 명절 인사 고맙게 받았어요. 그럼 용돈은? 용돈요? 용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온 거였죠. 용돈은 왜 드려야 해요? 엄마! 명절 인사 받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용돈까지 왜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으로 용돈을 거부한 거였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세요. 최종 통보였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30년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당연했죠. 엄마! 정말 가야 해요? 명절 인사 끝났잖아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을 거예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은주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잘못한 거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왜가 뭐예요? 명절에 인사하러 와서 인사받고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족이 아닌 손님을 대하는 태도였죠. 엄마, 우리 친정도 가야 해서 그러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갈 수는 없을까요? 친정을 핑계로 댔어요. 평소에 하던 말이었죠. 친정이 더 중요하시죠. 빨리 가세요. 엄마, 뭐가 더 필요하세요? 더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정말 차가운 말투였죠. 어머님, 저희가 뭔가 크게 실수한 게 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사과였죠. 사과는 뭘 위한 사과예요? 그냥.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사과는 왜 해요? 전곡을 찌른 말이었어요. 정말로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민수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 정말 갈게요. 네, 가세요.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용돈은 정말 안 주실 거예요? 끝까지 용돈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온 게 맞았죠.
왜 드려야 하는데요? 그동안 계속 주셨잖아요. 그동안이 그동안이고 오늘은 오늘이에요. 엄마가 왜 이렇게 변했어요? 변했다고 했어요.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온 거였는데 말이에요. 변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렸다고요? 네. 30년 만에 정신 차렸어요. 이때 은주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차갑게요? 이게 정상이에요. 엄마,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요? 민수가 가족이라고 했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가족이 이렇게 사나요? 뭐가? 할머니가 손자 안아보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고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못하고 선물 사주는 것도 거절당하는 게 가족이에요? 드디어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어머니가 아플 때는 바쁘다고 오지 않고 돈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게 가족이에요. 엄마, 명절에도 3시간만 있다가 용돈 받고 가는 게 가족이에요.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다 쏟아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그랬나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어요? 제가 반문했더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던 거죠. 이제 아셨으니까 가세요. 엄마, 그럼 앞으로는 앞으로는 뭐예요? 더 자주 올게요. 그리고 준우도. 됐어요. 제가 막았어요. 이미 늦었어요. 늦었다고요? 30년 만에 정신 차린 사람한테 이제 와서 뭘 하겠다고 해요? 엄마, 우리 다시 잘해보자. 잘할 거 없어요. 이제부터는 남처럼 지내요. 남처럼이요? 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평소에는 서로 신경 쓰지 마요.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지만 뭐예요? 이제 와서 가족 행세하려고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둘 다 할 말이 없어졌어요. 가세요. 친정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엄마,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끝낼 것도 없어요. 원래부터 없었던 거잖아요. 원래부터 없었다고요? 진짜 가족 관계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민수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제 말이 맞았거든요. 용돈도 정말 안 주실 거예요? 끝까지 용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남한테 용돈을 줘요? 남이라고요? 앞으로는 남이에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남. 엄마,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여기 제 집이에요. 제 집이라고 강조했어요. 더 이상 아들의 집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결국 두 사람은 일어났어요. 어쩔 수 없었겠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됐어요. 가세요. 엄마, 다음에 다시 올게요. 올 때는 미리 연락하세요. 미리 연락이요? 네. 갑자기 오시면 안 돼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도 계속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엄마, 진짜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문을 열어주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음에는 약속하고 오세요. 엄마, 안녕히 가세요. 마침내 문을 닫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그렇게 내보낸 거였죠. 문을 닫고 나서 저는 등을 문에 기대고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이제 시작이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엄마, 지난번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뭐가 충격적이었는데요? 갑자기 그렇게 차갑게 대하시니까. 차갑게 대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대한 거예요. 엄마,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만날 거 없어요. 엄마, 왜 큰 소리 내요? 할 이야기가 있으면 전화로 하세요. 전화로 하라고 했어요. 굳이 만날 이유가 없었거든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30년 동안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하지만 뭐예요? 이제 와서 뭘 바꾸겠다고 해요? 어머님, 전화 바꿔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주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뉘우친다고요? 네. 그동안 어머님을 너무 소홀히 했어요. 지금 알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은 혼자 하세요. 어머님,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안 와도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잘할게요. 잘할 거 없어요. 그때 제가 준비한 폭탄 선언을 했어요. 참, 말 나온 김에 미리 알려드릴 게 있어요. 네. 제 재산 처분하기로 했어요. 재산 처분이요? 네. 전부 다 써버릴 거예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아마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고 있을 거였어요. 엄마, 재산 처분이 뭔 소리예요? 민수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말 그대로예요. 제 살아있을 동안 다 써버릴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제 돈인데. 하지만 뭐예요? 누가 뭐라고 해요? 어머님, 저희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라고요? 네. 제가 살아있을 동안 제 돈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엄마, 진짜 그럴 거예요? 이미 결정했어요. 어머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시 생각할 거 없어요. 엄마, 그럼 나중에는 뭘로 살 거예요? 나중에요? 나중에는 나중에 생각하죠. 어머님,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생각한 게 성급해요. 엄마,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만날 거 없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을 중요한 일이에요? 누구한테 중요한 일인데요? 할 말이 없어졌나 봐요. 잠시 조용했어요. 어머님, 그럼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이요?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팔겠다고요? 팔면 돈이 되잖아요. 그 돈으로 더 재미있게 살 수 있고. 어머님,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제 집인데. 엄마, 그 집은 저한테도 의미가 있는 집이에요. 의미요?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살던 집이잖아요. 그래서요? 그럼 사세요. 사라고요? 네. 돈 내고 사세요. 그럼 의미 있게 가질 수 있잖아요. 엄마, 왜 큰 소리 내요? 사고 싶으면 사고 싫으면 말고. 어머님, 저희가 집을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포기하세요. 너무 단호했나 봐요. 전화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말 마음 바꿀 생각 없어요? 없어요. 어머님,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에요? 제 돈 제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엄마, 그럼 준우는 어떡해요? 손자를 방패막이로 내세웠어요. 준우요? 준우가 뭐 어떡한다는 거예요? 할머니 유산이 유산이요? 왜 유산을 기대해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정확히 말하세요. 할 말이 없어졌나 봐요. 준우는 아빠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뭘 남겨줘야 해요? 어머님, 그래도 그래도 뭐요? 저한테 잘한 것도 없으면서 유산은 기대해요? 엄마, 그렇게 말하면 너무해요. 누가 너무해요? 30년 동안 누가 너무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조용하더니 은주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어머님이 이렇게 결정하신 건 저희 때문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 때문이에요. 그럼 마음 바꿀 생각도 없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요. 만날 거 없어요. 제발요. 제발은 무슨 제발이에요. 할 이야기 끝났으면 끊어요. 어머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여러 개 왔는데 읽지도 않고 삭제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전 재산 소진 선언을 한 지 일주일 후, 저는 본격적으로 제 노후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동네 복지관이었습니다.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서니 생각보다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로비에는 여러 프로그램 안내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절한 직원분이 다가왔어요. 프로그램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아서 앉으니 두꺼운 프로그램 안내 책자를 주더라고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세요? 글쎄요,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전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우선 운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가, 스트레칭, 실버댄스, 수중운동. 실버댄스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실버댄스요? 네, 요즘 정말 인기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젊은 가요부터 트로트까지 다양한 음악에 맞춰서 춤추시는 거예요. 춤이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나이나 실력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다 어색해 하시는데 몇 번 하시면 정말 재미있어 하세요. 뭔가 흥미로웠어요. 평생 춤이라고는 춰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언제 해요? 주 3회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예요. 비용은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정말 저렴하죠? 3만 원이면 부담 없는 금액이었어요. 다른 프로그램도 있나요? 네, 많아요. 서예, 한문, 영어회화, 컴퓨터, 요리교실. 영어회화도 있어요? 네, 기초반부터 중급반까지 있어요. 요즘 어르신들이 여행 가시려고 많이 신청하세요. 여행이라. 평생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봤는데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요리교실은 어떤 거예요? 세계 각국 요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탈리아 요리, 일본 요리, 중국 요리. 만드시고 다 같이 드시고 정말 즐거워하세요. 듣고 있으니 다 해보고 싶었어요. 견학도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언제든 와서 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날 오후 저는 실버댄스 교실을 견학했어요.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계셨어요. 하나, 둘, 셋, 넷.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팔을 휘두르고 다리를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활기차 보였어요. 모든 분들이 웃으면서 즐거워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처음 오셨어요? 옆에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주셨어요. 네, 견학하러 왔어요. 아이고, 여기 정말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많이 어렵나요? 전혀요.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재미있어 보였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세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 제일 많으신 분이 83세예요. 그분이 제일 열심히 하세요. 83세라니 용기가 났어요.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 저 같은 초보자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처음에는 다 초보자예요. 중요한 건 즐기는 마음이에요. 나이가 좀 있는데.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젊으시면 돼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음이 젊으면 된다는 말이요. 다음 날, 저는 실버댄스 프로그램에 등록했어요. 그리고 영어회화 기초반과 요리교실도 함께 신청했어요. 어머니, 3개나 하시겠다고요? 네, 시간도 많고 해보고 싶어서요. 정말 적극적이시네요. 좋아요. 등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어요. 뭔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집에 와서 달력에 일정을 적어봤어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댄스, 월요일과 수요일은 영어회화, 금요일은 요리교실. 일주일이 꽉 찼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70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저를 위해 사는 거였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이 기대됐거든요.